변신. 그레고르 잠자는 어느 날 아침 불안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이 잠자리 속에서 한 마리 흉측한 해충으로 변해 있음을 발견했다. 그는 장갑차처럼 딱딱한 등을 대고 벌렁 누워 있었는데 고개를 약간 들자 활 모양의 각질로 나누어진 불룩한 갈색 배가 보였고 그 위에 이불이 금방 미끄러져 떨어질 듯 간신히 덮여 있었다. 다른 부분에 비해 형편없이 가느다란 여러 개의 다리가 눈앞에서 맥없이 허우적거렸다. 어찌 된 셈일까? 하고 그는 생각했다. 꿈은 아니었다. 그의 방. 지나치게 비좁다 싶기는 해도 제대로 된 사람 사는 방이 낯익은 내 벽에 둘러싸여 조용히 거기 있었다. 포장이 끌려진 옷감 견본이 펼쳐져 있는 책상 위에는 잠자는 외판 사원이었다. 그가 얼마 전에 어떤 화보 잡지에서 오려내 예쁜 도금액자에 넣어둔 사진이 걸려 있었다. 털모자에 털 목도리를 두르고 꼿꼿이 앉아 팔꿈치까지 팔을 온통 감싼 묵직한 털토시를 보는 사람 눈앞에 치켜들고 있는 한 여자 그림이었다. 그 다음 그레고르의 시선은 창문을 향했는데 흐린 날씨가 빗방울이 함석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를 아주 우울하게 만들었다. 한숨 더 자서 이 어처구니 없는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면 어떨까? 하고 생각했으나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그는 늘 오른쪽으로 누워 자는 습관이 몸에 배었는데 지금 같은 몸으로는 그런 자세를 취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오른쪽으로 몸을 뒤척여 보려고 갖은 애를 다 써봤지만 번번이 건들건들 벌렁 자빠진 자세로 되돌아오기 일쑤였다. 그는 100번쯤 그런 시도를 해보았고 버둥거리는 다리들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았다가 한쪽 옆구리에서 아직까지 느껴본 적이 없는 약간의 둔중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그만두었다. 아, 그는 생각했다. 나는 어쩌다 이런 고된 직업을 택했단 말인가. 날이면 날마다 여행이라니. 통상의 매장에서 집에서처럼 일하는 것보다 직업상의 긴장이 훨씬 더 큰데다 여행의 고달픔도 따라 붙는다. 기차를 시간 맞춰 타고 갈아타는 일에 대한 걱정, 불규칙적이고 형편없는 식사, 자꾸 바뀌는 바람에 결코 진실해지지도 못하는 인간관계 등 막유나 와서 다 쓸어가라지. 배 위가 좀 가려워 머리를 좀 더 높이 쳐들려고 침대 앞머리 기둥 가까이로 들어누운 채 천천히 등을 밀었더니 가려운 곳이 보였는데 무엇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조그만 반점들로 온통 뒤덮여 있어 한쪽 다리로 그 자리를 더듬어 보려 했다가는 얼른 그 다리를 다시 움츠렸다. 건드리니 소름이 쭉 끼쳤던 것이다. 그는 다시 먼저의 자리로 미끄러졌다. 이렇게 일찍 일어나니까 그는 생각했다. 사람이 아주 멍청해지지. 사람은 잠을 잘 자야 해. 다른 외판 사원들은 마치 하렘의 여인들처럼 살고 있잖아. 예를 들면 내가 주문받은 것을 기입해 두려고 오전 중에 여관으로 되돌아오면 이 양반들은 그제야 아침을 먹고 앉아 있거든. 그런 짓을 내가 우리 사장한테 한번 해보라지. 그 자리에서 바로 쫓겨날걸. 그 편이 내 신상에 오히려 나을지 어떨지 누가 알겠어. 부모님 때문에 꾹 참고 있으나 참지 않았더라면 벌써 사표를 냈을 것이고 사장 앞으로 걸어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모조리 말해버렸을 텐데. 그러면 사장은 틀림없이 책상에서 떨어졌을 거야. 책상에 걸터 앉아 위에서 내려다보며 게다가 사장이 귀가 어두워 바짝 다가서야 하는 직원과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별나기도 하다. 그런데 희망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니 내가 언젠가 돈을 모아 부모가 그자에게 진 빚을 갚으면 아직 5, 6년은 더 걸리겠지만 내가 그 일을 꼭 해내면 그러면 내 인생에 커다란 전기가 마련될 거야. 아무려나 우선은 일어나야겠다. 기차가 5시에 떠나니까. 그리고 그는 괴짝 위에서 째깍거리는 자명종 시계를 건너다 보았다. 맙소사! 그는 생각했다. 6시 30분이었다. 그런데 시계바늘은 유유히 앞으로 가 30분을 지나 벌써 45분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자명종이 울리지 않았단 말인가?
시계가 4시에 제대로 맞춰져 있는 것이 침대에서 보이니 울렸음이 분명하다. 그렇다. 그러나 온 가구를 뒤흔드는 이 시계 소리를 듣고도 편안히 잘 수가 있었을까? 편안히 잠들지야 못했으나 아마 그래서 그만큼 더 깊이 잠들었나 보다. 그러나 이제 무엇을 해야 한단 말인가? 다음 기차는 7시에 있으니 그 기차를 타려면 미친 듯이 서둘러야 할 텐데 아직 견본 꾸러미도 꾸리지 못한 데다가 그 자신은 도무지 몸이 개운치 않을 뿐더러 잘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그리고 기차를 탄다 하더라도 사장의 호된 꾸지람은 면할 수가 없다. 급사가 5시 기차에서 기다렸다가 내가 그 기차를 놓쳤다는 보고를 벌써 올려버렸을 테니 말이다. 그자는 사장의 하수인으로 줏대 없는 위인이었다. 그럼 몸이 아프다고 하면 어떨까?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거북하고 의심을 살 만한 짓이다. 그레고르는 5년 동안 일해오면서 한 번도 아팠던 적이 없기 때문이다. 틀림없이 사장은 의료보험 회사 전속 의사를 데리고 와 게으른 아들을 두었다며 우리 부모를 나무라고 이 일이라도 제기할라 치면 보험회사 전속 의사를 가리키며 딱 자를 텐데 그 의사로 말하면 세상에는 오로지 아주 건강하되 일하기를 싫어하는 인간들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또 이런 경우에 의사가 영 틀렸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레고르는 실제로 잠을 오래 자고 나면 공연히 더 졸리는 그런 느낌을 제외하면 아주 멀쩡했고 심지어 배도 몹시 고팠다. 그가 침대에서 벗어날 결심을 못한 채 이 모든 생각을 황급히 이리저리 해보고 있을 때 마침 자명종이 6시 45분을 울리는데 그의 침대 끝쪽에 있는 출입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그레고르 하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였다. 6시 45분이다. 안 나설 거니? 이 부드러운 목소리. 그레고르는 대답하는 자기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틀림없이 자기의 이전 목소리였는데 바닥에서부터인 듯 찍찍 억누를 길 없는 고통스러운 소리가 섞여들어 그 소리는 말을 그야말로 첫 순간에만 분명하게 나오게 할 뿐 뒤울림에 가서는 제대로 들었는지 모르게 흐트러뜨렸다. 그레고르는 길게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하고자 했으나 이런 형편이어서 길게 네, 네, 고마워요, 어머니. 일어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쳤다. 출입문이 나무문이어서 그레고르의 목소리가 변한 것을 밖에서는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았다. 어머니가 그의 대답에 안심하고 신을 끌며 가버렸으니 말이다. 그러나 잠깐 이야기를 주고받은 다른 식구들이 이미 나섰으려니 했던 그레고르가 아직도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미 아버지가 옆문을 약하게 그러나 주먹으로 두드렸다. 그레고르, 그레고르, 아버지가 불렀다. 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잠시 뒤 아버지는 다시 조금 더 낮은 목소리로 재촉했다. 그레고르, 그레고르. 다른 쪽 옆문에서는 누이 동생이 조그만 소리로 불평을 했다. 오빠, 어디 아파요? 뭐 필요한 게 있어요? 양쪽을 향해서 그레고르는 다렸어요 라고 대답했다. 발음을 아주 조심스럽게 하고 단어와 단어 사이에 한참씩 간격을 두어 자기의 목소리에서 귀에 거슬리는 점을 모두 제거해 보려고 노력했다. 아버지는 다시 아침 식사를 하러 되돌아갔으나 누이 동생은 오빠, 문 열어, 제발 하고 속삭였다. 그러나 그레고르는 늘 여행을 하다 보니 집에서도 밤에는 문을 모두 꼭꼭 걸어 잠그는 조심성이 몸에 밴 것을 다행으로 여겼을 뿐이었다. 우선 그는 조용히 방해받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입고 무엇보다도 먼저 아침을 먹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일을 생각해 보려고 했다. 침대에 누워서는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봤자 신통한 결말이 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침대에 누웠을 때는 벌써 몇 번이나 아마 누운 자세가 불편해서 생긴 듯한 가벼운 통증을 느꼈던 기억이 나는데 일어나 보니 그것은 단순한 착각이었음이 드러났다. 그러자 그는 자기가 오늘 아침에 한 공상들이 점차 어떻게 풀려갈지 잠옷 흥미로워졌다. 목소리가 변한 것은 심한 감기, 외판 사원의 직업병의 전조일 뿐이라는 사실을 그는 눈꽃만큼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불을 떨치는 것은 아주 간단해서 숨을 들이마셔 배를 조금 부풀리자 이불은 저절로 떨어졌다. 그러나 그 이상은 힘들었는데 특히 그의 몸이 너무 넓적했기 때문이었다. 몸을 일으키려면 팔과 손이 필요한데 그에게는 그 대신 끊임없이 제각각 움직이는 데다가 그가 제어할 수도 없는 수많은 작은 다리뿐이었다. 다리 하나를 한번 구부리려 하면 어느새 제멋대로 쭉 펴지고 그러다 마침내 그 다리가 마음먹었던 대로 구부러진다 싶으면 그 사이에 다른 다리들이 모조리 해방이라도 된 듯 몹시 야단스럽고 고통스럽게 흥분해서 버둥거렸다. 쓸모없게 실이 침대에만 매여 있을 수는 없지. 하고 그레고르는 말했다. 우선 그는 하반신을 침대 밖으로 내밀어 보려 했으나 그가 아직 보지 못해 어떻게 생겼는지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아랫도리는 막상 시도해 보니 너무도 움직이기가 힘들었다. 동작이 아주 굼뜨게 이루어졌던 것이다. 마침내 화가 치밀어 있는 힘을 다해서 거칠게 몸을 앞으로 밀어대다가 방향을 잘못 잡아 침대 발치의 쇠파이프에 세게 부딪히자 불붙은 듯한 아픔이 느껴졌고 그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의 하반신이 지금으로서는 몸에서 가장 민감한 부위인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상반신을 먼저 침대 밖으로 내보내려 애를 쓰면서 머리를 조심스럽게 침대 가장자리 쪽으로 돌렸다. 이 일은 쉽게 되었으니 몸은 넓적하고 무거웠지만 머리가 돌아가는 쪽으로 서서히 돌아갔던 것이다. 그러나 마침내 머리를 침대 밖 허공에 가누고 있게 되었을 때 그는 계속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가기가 겁이 났다. 그가 결국 그렇게 몸을 밀어 떨어뜨리다 보면 기적이라도 일어나지 않는 한 머리를 다칠 게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이야말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했다. 차라리 침대에 누워있기로 했다. 그러나 똑같이 애를 써서 한숨을 쉬며 다시 이전 같은 자세로 누워 자신의 작은 다리들이 한층 더 화가 난 듯 서로 얽혀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며 이 제멋대로인 움직임을 진정시키고 다스릴 길이 없음을 발견하자 그는 다시 혼잣말을 했다. 침대에 마냥 누워만 있을 수는 없으니 비록 그렇게 하여 비록 가능성이 미미하더라도 침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모든 걸 걸어보는 편이 현명하겠다고. 그러면서 동시에 절망적인 결심보다는 침착하고도 지극히 침착한 숙고가 훨씬 더 낫다는 점을 스스로에게 중간중간 상기시키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 순간 한껏 날카로운 시선으로 창을 바라보았으나 유감스럽게도 좁은 길의 건너편조차도 보이지 않을 만큼 짙은 아침 안개가 끼어 있었고 그것을 바라봄으로써 확신이나 쾌활한 기분을 얻어내기는 어려웠다. 벌써 7시구나. 잠용종이 다시금 울렸을 때 그가 말했다. 벌써 7시인데 아직도 저렇게 안개가 끼어 있다니. 그러고는 잠시 그는 숨을 약하게 쉬며 가만히 누워 있었다. 마치 완벽한 정적으로부터 어쩌면 현실적이고 자명한 상태가 되돌아오기를 기대하기라도 하듯이. 그러다가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7시 15분이 되기 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침대를 완전히 벗어나야 해. 여하간 그때까지 일어나지 않으면 매장에서 내가 어찌 된 일인지 물어보러 누군가 오겠지. 매장은 7시 전에 여니까. 그리고 그는 몸을 있는 대로 쭉 뻗어 힘을 고르게 주며 그네 타듯 흔들어 침대 밖으로 밀어내려 했다. 이런 식으로 몸을 침대 밖으로 떨어뜨리면 떨어질 때 얼른 번쩍 쳐들 작정이니 머리는 아마 상하지 않을 것이다. 등은 딱딱한 듯하니 양탄자 위로 떨어지면 아무 일 없을 것이다. 그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떨어질 때 틀림없이 나게 될 요란한 소리였다. 그 소리는 분명 어느 방에서고 다 들려 충격까지는 아니더라도 근심을 자아낼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몸이 벌써 반은 침대 밖으로 나왔을 때, 이 새로운 방법은 아주 쉬워 힘이 들기보다는 재미있는 일이었다. 누운 채 그네 타듯 몸을 좌우로 흔들기만 하면 되었던 것이다. 그레고르는 누가 거들어주면 얼마나 간단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건장한 사람 둘이면 그는 아버지와 하녀를 생각했다. 충분할 것이다. 그들이 양팔을 자기의 둥그런 등 밑으로 밀어넣어 자기를 침대에서 들어 올려서
허리를 구부려 바닥에 내려놓은 다음 자기가 마룻바닥에서 몸을 완전히 뒤집을 때까지 조심스럽게 참아주기만 하면 될 텐데. 그 다음에는 자기의 작은 다리들이 감각을 찾을 테니 말이다. 그런데 문들이 잠겼다는 사실을 제쳐놓더라도 정말 도와달라고 소리칠 걸 그랬을까?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을 망정 그 생각을 하니 그는 한가닥 미소가 지어졌다. 이미 그는 조금 더 세게 흔들었다가는 더 이상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그의 몸은 밖으로 가 있었고 이제는 지체 없이 결단을 내려야 했다. 5분 뒤면 7시 15분이었다. 그때 현관문에서 초인종 소리가 났다. 매장에서 누가 왔구나 하고 혼자 말하며 그는 몸이 거의 굳어버렸는데 그의 작은 다리들은 오히려 그만큼 더 분주하게 버둥거렸다. 잠시 온 집안이 조용해졌다. 문을 열어주지 않을 거야 하고 그레고르는 어떤 헛된 희망에 사로잡혀 중얼거렸다. 그러나 이윽고 늘 그렇듯 당연하게 하녀가 힘찬 발걸음으로 현관문으로 가 문을 열었다. 그레고르는 방문객의 인사말 첫 마디만 듣고도 누구인지 금세 알았다. 지배인이 직접 왔다. 어찌하여 그레고르만 조금 지각만 해도 형편없이 큰 의심을 사는 회사에 고용되어 일하는 신세가 되었단 말인가? 도대체 직원들이 죄다 건달들 뿐이란 말인가? 그들 중에 아침 몇 시간을 장사를 위해 남김없이 쓰지 못했다 하여 양심의 가책으로 얼이 빠져 침대를 떠날 수도 없는 지경이 된 충직한 인간은 하나도 없단 말인가? 물어보게 하려면 도무지 이따위 물어보는 짓거리가 필요하다면 사환을 하나 보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겠는가? 굳이 지배인이 몸소 와서 이 수상한 사건을 조사하는 데는 오로지 지배인의 판단만 믿을만 하다는 것을 아무 죄 없는 가족들에게 보여줘야만 한단 말인가? 그리하여 제대로 어떤 결심을 해설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 흥분을 하게 되어 그레고르는 있는 힘을 다해 침대에서 몸을 날렸다. 뭔가에 부딪히는 큰 소리가 났으나 떨어지면 나게 마련인 요란한 쿵 소리는 아니었다. 양탄자가 낙하의 충격을 다소 줄여주었고 등 또한 그레고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탄력이 있어 심하게 주의를 끄는 둔탁한 소리까지는 나지 않았던 것이다. 다만 머리를 충분히 조심스럽게 가누지 못해서 바닥에 부딪혔다. 화가 나고 아파서 그는 머리를 돌려 양탄자에 부볐다. 저 안에서 뭐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왼쪽 옆방에서 지배인이 말했다. 그레고르는 지배인에게도 언젠가 자신이 오늘 겪고 있는 것과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상상해 보려 했었는데 그럴 가능성은 사실 시인해야 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에 무뚝뚝하게 대답이라도 하듯이 그때 옆방에서 지배인이 몇 발자국 힘주어 걸으며 에나멜 장화로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오른쪽 옆방에서는 누이 동생이 그레고르에게 알리려고 소근거렸다. 오빠, 지배인이 와 있어요. 알아. 하고 그레고르는 혼자 중얼거렸다. 그러나 누이 동생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목소리를 키울 엄두는 내지 못했다. 그레고르! 하고 아버지가 왼쪽 옆방에서 말했다. 지배인님께서 오셔서 네가 왜 새벽 기차로 출발하지 않았는지 물으신다. 우리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구나. 어쨌든 너하고 직접 말씀하려고 하신다. 그러니 문 좀 열어라. 지배인님께서는 방이 어질러진 것쯤은 너그럽게 봐주실 게다. 밤새 안녕했는가 잠자. 하고 지배인이 그 사이에 친절하게 불렀다. 그 애는 몸이 편치 않아요. 아버지가 아직 문가에서 말하고 있는 동안에 어머니가 지배인에게 말했다. 그 애는 몸이 편치를 않아요. 제 말을 믿어주세요, 지배인님. 그렇지 않다면 어째서 기차를 놓쳤겠습니까? 저희는 정말이지 머릿속에 일밖에 없답니다. 저녁에 외출 한 번 안 해서 제가 화를 낼 지경인걸요. 요새는 한 주일 내내 도시로 갔는데도 저녁에는 맨날 집에만 처박혀 있답니다. 집에서 식탁에 조용히 앉아 신문을 읽거나 기차 시간표를 검토하지요. 심심풀이라곤 실톱을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것뿐입니다. 예를 들면 2, 3일 저녁에 조그만 액자 하나를 만든답니다.
그게 얼마나 예쁜지 보면 놀라실 거예요. 저 방 안에 있어요. 그레고르가 문을 열면 금방 보게 되실 겁니다. 아무려나 지배인님, 지배인님께서 와 계시니 다행입니다. 저희 식구들만 있었더라면 그레고르에게 문을 열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워낙 고집이 세서 말이죠. 그런데 아침에 제가 물어보니 그렇지 않다고 하기는 했지만 틀림없이 그 애는 몸이 편칠 않아요. 곧 나갑니다. 라고 그레고르는 천천히 조심성 있게 말하면서도 대화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꼼짝하지 않았다. 부인, 저도 달리는 해석이 되질 않습니다. 라고 지배인이 말했다. 대단한 일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면에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 장사꾼들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든 다행으로 여기든 몸이 조금 불편한 것쯤은 장사를 생각해서 매우 자주 참고 넘어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럼 지배인님께서 이제는 들어가셔도 되겠지? 초조해진 아버지가 이렇게 물으며 다시 문을 두드렸다. 안 됩니다. 하고 그레고르가 말했다. 왼쪽 옆방에는 거북스러운 정적이 감돌았고 오른쪽 옆방에서는 누이 동생이 훌쩍거리기 시작했다. 왜 누이 동생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지 않을까? 아마 이제서야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입지도 않은 모양이다. 그런데 그 애는 도대체 왜 우는 걸까? 그가 일어나지 않고 지배인을 들어오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사장이 다시 묵은 빚을 재촉하며 부모를 못살게 굴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이미 쓸데없는 걱정일 것이다. 아직 그레고르는 여기 있을 뿐더러 가족을 저버릴 생각은 조금도 해보지 않았다. 지금은 그가 거기 양탄자 위에 누워 있었지만 그의 상태를 아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아무도 그에게 지배인을 들여보내라고 진정으로 요구하지는 못했으리라. 그러나 나중에라도 쉽사리 적절한 핑계를 찾게 될 이 작은 결례 때문에 그레고르가 그야말로 즉각 쫓겨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그레고르는 울고불고 해서 지배인을 성가시게 하느니 지금으로서는 그를 내버려 두는 것이 훨씬 현명한 일인 것 같았다. 그런데 그의 바로 이런 애매한 태도야말로 다른 사람들을 마음 졸이게 하고 또 그들의 처신의 허물을 합리화해 주는 것이었다. 잠자. 이제 지배인이 목소리를 높여 외쳤다. 대관절 무슨 일인가? 거기 자네 방에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묻는 말에 네 아니오만 하고 부모님께 쓸데없이 큰 걱정을 끼치며 또 이는 그저 지나가는 말이네만 직업상의 의무 또한 도대체 들어보지도 못한 방식으로 소홀히 하고 있네. 나는 여기서 자네 부모님과 자네 사장님의 이름으로 말하며 즉시 분명하게 해명할 것을 엄숙하게 청하네. 놀랍군. 놀라워. 나는 자네를 침착하고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아왔다고 생각하네. 그런데 이제 자네는 갑자기 괴이적인 기분을 자랑 삼아 내보이기라도 할 참인 것 같군. 사장님이 오늘 아침 일찍 자네의 직무 태만에 대해 그럼직한 이유를 넌지시 말씀하셨지만 자네에게 얼마 전에 맡긴 미수금 때문이라고 말이네. 그래도 나는 그런 해석은 당치 않을 거라고 한사코 자네를 옹호했네. 그런데 이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자네의 고집을 보니 자네를 위해서는 눈꽃만큼도 나서고 싶지 않아졌네. 그리고 자네의 지위도 아주 확고부동한 것은 아닐세. 나는 사실 이 모든 이야기를 단 둘이서만 할 생각이었는데 자네가 나로 하여금 여기서 쓸데없이 시간을 버리게 하니 나로서도 자네 부모님께서 듣지 않게 이야기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네. 그러니까 자네의 최근 근무 실적은 썩 만족스럽지는 않네. 장사가 잘 되지 않는 철이기는 하지. 그 점은 우리도 인정해. 그러나 장사가 안 되는 철이라는 건 도무지 있지도 않거니와 잠자. 있었어도 안 된단 말일세. 그렇지만 지배인님. 그레고르는 흥분한 나머지 다른 모든 것을 잊은 채 정신없이 소리쳤다. 즉시, 네,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몸이 약간 불편해서. 그러니까 현기증이 나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침대에 누워 있지만 아주 거뜬해졌습니다. 막 침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아직 생각했던 것처럼 잘 되지는 않는군요. 그렇지만 벌써 기분이 좋은 거려?
어떻게 사람이 이런 일을 다 당한담? 어제 저녁에만 해도 아주 멀쩡했어요. 부모님께서도 아시지만요. 어쩌다, 아니, 어제 저녁에 벌써 약간 이상한 예감이 들긴 했다는 게 더 맞을 겁니다. 누가 저를 눈여겨봤더라면 눈치챘을 겁니다. 왜 제가 어쩌다 매점에 미리 알리지 않았을까요? 병은 집에 누워있지 않고도 견딜 수 있다고 늘 생각하는 것이지요. 지배인님, 저희 부모님을 나무라지 마십시오. 지배인님께서 지금 저에게 하는 비난은 죄다 터무니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정말이지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마 제가 보낸 최근의 주문서를 읽어보지 않으셨나 봅니다. 아무튼 8시 기차로는 출발하겠습니다. 몇 시간 쉬었더니 기운이 나는군요. 제발 먼저 가십시오, 지배인님. 저도 곧장 매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사장님께 그렇게 잘 좀 말씀드려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다시피 하면서 이 모든 말을 허겁지겁 쏟아놓는 동안 그레고르는 침대에서 이미 연습을 한 덕분인 듯 장롱에 다가가 거기에 의지하여 몸을 일으켜 보려 했다. 그는 정말로 문을 열고 정말로 자기를 내보이고 지배인과 이야기할 생각이었다. 지금 저다지도 자기를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뭐라고 할지 잠옷 궁금했던 것이다. 그들이 놀란다 해도 그것이 그레고르의 책임은 아닌 만큼 태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그 모든 것을 태연히 받아들인다면 그럴 경우 그 역시 흥분할 이유라고는 없으니 서두르면 8시에는 정말로 역에 닿을 수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반들반들한 장롱에서 몇 번 미끄러졌으나 마침내 마지막으로 힘껏 몸을 흔들어 꼿꼿이 섰다. 하반신에 타는 듯한 아픔이 느껴졌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제 그는 가까이 있는 의자의 등받이에 몸을 던져 그 가장자리를 작은 다리들로 꽉 붙잡았다. 그렇게 하여 몸을 가눌 수 있게 되었고 입을 다물었다. 그렇게 하니 지배인의 말이 더 잘 들렸기 때문이다. 한마디라도 알아들으셨습니까? 하고 지배인이 부모에게 물었다. 우리를 우롱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어머니가 벌써 울먹이며 부르짖고는 저 애가 심하게 아픈 모양입니다. 우리가 저 애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레테? 그레테! 하고 불렀다. 어머니, 부르셨어요? 모녀는 그레고르의 방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너 지금 의사 선생한테 가봐야겠다. 그레고르가 병이 났다. 빨리 의사를 불러와야겠다. 지금 그레고르가 말하는 소리 들었니? 짐승 목소리였습니다. 하고 지배인이 말했는데 어머니의 아우성에 비해 현저히 낮은 목소리였다. 안나! 안나! 아버지가 현관을 통해 부엌에다 대고 부르며 손바닥을 쳤다. 얼른 열쇠쟁이를 불러오너라. 두 처녀는 이미 치맛바람을 일으키며 현관으로 달려가 누이 동생은 대체 무슨 수로 저렇게 빨리 옷을 입었을까? 현관문을 열어젖혔다. 문이 닫히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큰 흉사가 있는 집에서 늘 그러듯이 문을 열어놓은 채 내버려둔 모양이었다. 그런데 그레고르는 훨씬 더 침착해졌다. 사람들이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음에도 그에게는 귀가 익숙해졌기 때문인지 그는 자신의 말이 충분히 똑똑하게, 이전보다 더 똑똑하게 들리는 것 같았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그가 어딘가 아주 정상은 아니라고 믿고 그를 도와주려 하고 있었다. 처음 몇 가지 지시를 내리는 태도의 확신과 침착함이 그를 기분 좋게 했다. 자기가 다시 인간의 테두리 안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느껴졌으며 두 사람, 의사와 열쇠쟁이가 실은 의사건 열쇠쟁이건 상관없이 굉장하고 놀라운 일을 해내주기를 바랐다. 결정적인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때가 다가오는 만큼 그는 되도록 분명한 목소리를 지니기 위해 받은 기침을 약간 내뱉었다. 아무튼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썼다. 이제 더는 자기가 판단을 내리지 못하겠지만 이 소리마저도 사람의 기침 소리와는 다르게 들릴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 사이 옆방은 아주 조용해졌다. 어쩌면 부모와 지배인이 탁자 옆에 앉아 귓속말로 밀담을 나누고 있을지도 모르고 모두 문가에서 귀를 기울여 듣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레고르는 천천히 의자째 몸을 문 쪽으로 밀어가 거기서 의자를 버리고 문에 몸을 던지고는 문에 기대 똑바로 일어서 그의 발바닥에서 점액이 약간 분비되었던 것이다. 잠시 긴장을 풀고 쉬었다. 그러고 나서는 입으로 열쇠 구멍에 꽂힌 열쇠를 돌려보았다. 유감스럽게도 이빨이라 할 만한 것이 없는 것 같았다. 무엇으로 열쇠를 잡는단 말인가? 하지만 턱 힘은 정말 센 것 같았다. 그 힘을 빌려 그는 실제로 열쇠를 움직였다. 그러다 틀림없이 어떤 상처를 입은 것 같은데 그 점에는 주의를 기울이지도 못했다. 그도 입에서 갈색 액체가 나와 열쇠 위를 흘러 방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던 것이다. 좀 더 들어보시죠. 하고 지배인이 옆방에서 말했다. 열쇠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레고르에게는 커다란 격려였다. 그러나 그것에 그치지 않고 모두가 아버지도 어머니도 외쳐주어야 할 것을 힘내라 그레고르 하고 소리쳐 주어야 할 것을 조금만 더 열쇠를 꼭 잡아라 하고 자기가 애쓰는 모습을 모두 긴장한 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레고르는 있는 힘을 다해 정신없이 열쇠를 꽉 물었다. 열쇠가 조금씩 돌아가자 그의 몸도 자물쇠 주위를 빙글 돌아 지금은 입만으로 몸을 똑바로 가누고 있었고 필요에 따라서는 열쇠에 매달렸다가 그의 몸의 온 중량을 다 쏟아 다시 내리눌렀다. 드디어 자물쇠가 철커덕 열리는 맑은 소리에 그레고르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숨을 내쉬면서 그는 열쇠쟁이 따위는 필요 없었어 하고 말하며 문을 활짝 열려고 머리를 문 손잡이에 올려놓았다. 문을 이런 식으로 열어야 했기 때문에 사실 문은 이미 꽤 열려 있었는데 그 자신은 아직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우선 문짝을 따라 천천히 바깥으로 몸을 돌려야 했다. 아주 조심스럽게. 거실에 들어서기도 전에 거실 안으로 낮아빠지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가 아직 저 어려운 움직임에 골몰하여 다른 데 신경 쓸 겨를이 없었을 때 그는 지배인이 커다랗게 오! 하고 토해내는 소리를 들었으며 그것은 마치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처럼 들렸다. 이제는 문에 가장 가까이 서 있었던 지배인이 벌어진 입에다 손을 갖다 대고는 보이지 않는 균일하게 꾸준히 작용하는 어떤 힘이 그를 몰아내기라도 하는 듯 천천히 뒷걸음질 치는 모습도 보였다. 어머니는 지배인이 와 있는데도 잠자리에 들 때 풀어놓은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거기 서 있었다. 처음에는 두 손을 모으고 아버지를 쳐다보다가 그레고르에게 두 걸음 다가오더니 힘없이 쓰러졌는데 사방으로 둥그렇게 치마가 펼쳐지고 얼굴은 가슴에 묻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는 그레고르를 그의 방으로 다시 밀어넣기라도 하려는 듯이 저기에 찬 표정으로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그 다음에는 어쩔 줄 모르는 듯 거실을 둘러보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는데 그 육중한 가슴이 들먹였다. 그레고르는 거실 안으로는 발도 들여놓지 않았고 안쪽에서 단단하게 걸린 한쪽 문짝에 의지하고 서 있어서 그의 몸은 반쪽과 그 위로 갸우뚱한 머리만 보였고 그는 다른 사람들을 물끄러미 건너다 보았다. 그 사이에 날이 환해져 길 건너편으로는 마주서서 끝없이 이어진 회색 건물. 그것은 병원이었다. 한 부분이 뚜렷하게 보였는데 그 전면을 엄격하게 꿰뚫고 규칙적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눈에 보일 만큼 굵은 빗방울이 그야말로 방울방울 땅으로 하나하나 떨어졌다. 아침 식사를 하고 남은 식기들이 식탁 위에 과하게 많이 쌓여 있었다. 아버지에게는 아침 식사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 시간이었고 신문을 이것저것 읽다 보면 몇 시간씩 늘어지기도 했기 때문이었다. 맞은편 벽에는 군인 시절 그레고르의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대위복 차림의 그가 손으로는 대검을 잡고 근심 없이 웃으며 자신의 당당한 자태와 제복의 경의를 표할 것을 요구하는 모습이었다. 현관으로 나가는 문이 열려 있었고 현관문도 열려 있었기 때문에 현관 앞과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 첫머리도 내다 보였다. 자, 그럼 하고 그레고르가 입을 열었다.
그는 평정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오로지 자기뿐임을 잘 의식하고 있었다. 곧 옷을 입고 견본꾸러미를 꾸려서 출발하겠습니다. 제가 출발할 수 있게 해주시겠어요? 자, 지배인님, 보시다시피 저는 고집불통이 아니고 일하기를 좋아합니다. 여행이 힘들기는 해도 여행하지 않고는 먹고 살지 못합니다. 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지배인님? 매장으로요? 그렇죠? 모두 사실대로 보고하실 겁니까? 지금 당장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만 바로 지금이야말로 이전의 실적을 기억하여 나중에 장애만 제거된다면 그만큼 더 열심히 더욱 몰두하여 일하게 되리라는 점을 생각해야 할 시점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장님께 의무가 아주 많습니다. 지배인님도 잘 아시겠지만요. 다른 한편으로 저는 부모님과 누이 걱정도 해야 합니다. 저는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다시 그 상태에서 벗어나려 애쓸 것입니다. 그러니 일을 더 어렵게 만들지는 마십시오. 매장에서 제 편에 서주십시오. 사람들이 외판 사원을 좋아하지 않는 건 알고 있습니다. 큰 돈을 벌어 멋지게 살고 있다고들 생각하죠. 이런 선입견이 고쳐질 만한 특별한 계기가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지배인님이야말로 어느 사원들보다도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바라보시지 않습니까? 네, 저희끼리만 하는 말입니다만 사장님보다도 오히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사장님께서야 경영주로서 나름의 성품이 있으시니 판단하실 때 사원에게 불리한 실수를 하시기 쉬우니까요. 1년 내내 매장 바깥에서 살다시피 하는 외판 사원은 자칫하면 입방 하나 뜻밖의 일들, 그리고 근거 없는 모함의 희생물이 될 수 있는 데다가 그런 것들 따위에 대해서는 전혀 듣지도 못하고 지칠 대로 지쳐 여행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면 원인도 알 수 없는 고약한 결과를 육신에서 감지하게 되는 게 고작이기 때문에 항의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배인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지배인님, 최소한 조금이라도 제가 옳다고 인정하는 말 한마디 없이 가버리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지배인은 그레고르가 첫 마디를 꺼낼 때 이미 몸을 돌려버렸고 으쓱 추어올린 어깨 너머로 입술을 위로 말아올린 채 그레고르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그레고르가 말하는 동안 그는 잠시도 가만히 서 있지 않고 그레고르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아주 조금씩 문을 향해 뒷걸음질 쳤다. 마치 방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남모르는 금지령이 내려 있기라도 한 듯이. 어느덧 현관에 이르러 재빨리 몸을 움직여 거실로부터 마지막으로 발을 뺐는데 그 광경을 본 사람이라면 그가 방금 발바닥을 불에 데웠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현관에서 그는 마치 거기서 초지상적인 구원의 손길이 그를 기다리기라도 하는 듯 계단 쪽으로 오른팔을 한껏 뻗었다. 그레고르는 지배인을, 비록 그럼으로써 매장에서 그의 위치가 극도로 위협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코 이런 기분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부모는 그 모든 것을 그리 잘 이해하지는 못했다. 여러 해가 지나면서 그레고르가 이 매장에서 평생 일하도록 보장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된 데다가 지금은 워낙 목전의 근심에 사로잡혀 있어서 장래를 내다볼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장래를 그레고르는 내다볼 수 있었다. 지배인을 붙잡아 진정시키고 확신시켜 끝내 그 마음을 사야 했다. 그레고르와 그의 가족의 장래가 거기에 달려있지 않은가. 누이 동생이라도 여기 있었더라면. 그녀는 영리했다. 그레고르가 아직 침착하게 드러누워 있을 때 그녀는 벌써 울고 있었다. 그러니 그녀가 현관문을 닫고 그가 이 충격에서 벗어나게끔 설득하면 이 여자 좋아하는 지배인께서 분명히 마음을 돌릴 텐데. 그런데 누이는 없으니 그레고르 자신이 협상을 해야 했다. 현재 자신의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점을 생각하지 않은 채 자기의 말이 아마도, 아니 거의 확실하게 다시금 이해받지 못했다는 점 역시 생각하지 않은 채 그는 문짝을 버리고 열린 문 사이로 몸을 밀어 넣었다. 이미 현관 앞 난간을 두 손으로 우스꽝스럽게 꽉 잡고 있는 지배인에게 가려고 했으나 즉시 그는 잡을 곳을 찾으면서 조그맣게 비명을 지르며 수많은 작은 발을 깔고 엎어졌다. 그러자마자 그는 이 아침에 처음으로 육신의 편안함을 느꼈다.
작은 다리들이 굳은 바닥을 딛고 섰던 것이다. 다리들이 완전 무결하게 말을 들었고 심지어 그가 원하는 쪽으로 그의 몸을 실어가려 애쓰기까지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는 기뻐했으며 곧 모든 고통이 씻은 듯 사라질 거라고 믿었다. 그런데 그가 움직임을 억제하느라고 몸을 좌우로 흔들며 어머니와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어머니를 마주보며 마룻바닥에 엎드려 있던 그 순간 아주 넋을 잃은 것 같던 어머니가 느닷없이 팔을 쭉 뻗치고 열 손가락을 활짝 펼치고는 펄쩍 뛰어오르며 소리쳤다. 사람 살려요. 맙소사. 사람 살려요. 머리는 그레고르를 더 잘 보려는 듯 숙였는데 몸은 반대로 정신없이 뒷걸음질쳐 자기 뒤에 식기가 쌓인 식탁이 있다는 것도 있고 그 옆에 이르자 넋이 빠진 사람처럼 황급히 그 위에 올라앉았는데 옆에서 건드려 넘어진 커다란 주전자에서 커피가 양탄자 위로 엎질러지는 것조차 알아차릴 정신이 없는 것 같았다. 어머니, 어머니. 그레고르가 낮게 부르며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지배인은 한순간 완전히 그의 뇌리를 떠나 있었고 반면 흘러내리는 커피를 보자 그는 몇 번 허공을 향해 턱을 들고 쩝쩝거리고 싶은 충동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그러자 어머니가 다시금 비명을 지르며 식탁에서 뛰어내려 급히 달려온 아버지의 두 팔에 안겨 쓰러졌다. 그러나 이제 그레고르는 부모에게 신경 쓸 시간이 없었다. 지배인이 벌써 계단에 이르렀던 것이다. 계단 난간에 턱을 얹은 채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뒤돌아보았다. 그를 최대한 확실하게 따라잡기 위해 그레고르는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지배인은 무언가 예감한 듯 몇 계단을 한 번에 훌쩍 뛰어 사라져버렸다. 그러면서 그는 흐흐 하고 소리쳤고 그 소리는 계단 전체에 울렸다. 유감스럽게도 그때에 이르러서는 지배인의 이 도망질이 그때까지 비교적 침착했던 아버지를 완전히 혼란에 빠뜨렸으니 직접 지배인을 쫓아가든지 아니면 적어도 쫓아가고 있는 그레고르를 막아서지는 말아야 했는데 그러는 대신 아버지는 오른손으로는 지배인이 모자, 외투와 함께 소파에 내버려 두고 간 단장을 왼손으로는 식탁에서 커다란 신문을 집어들고 두 발을 쾅쾅 구르며 단장과 신문을 흔들어대며 그레고르를 그의 방으로 다시 몰아넣으려 했다. 그레고르가 빌어도 소용없었고 비는 것을 이해받지도 못했다. 그는 머리를 아주 고분고분 돌리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더욱 세게 두 발을 쾅쾅 구를 따름이었다. 건너편에서는 어머니가 날씨가 쌀쌀한데도 창문을 열어젖히고 상체를 창밖으로 쑥 내민 채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창밖 골목길과 현관 앞 계단 사이로 맞바람이 쳐 창문의 커튼이 휘날렸고 식탁 위에 신문들이 펄럭펄럭 날리더니 한 장씩 마룻바닥으로 떨어졌다. 인정사정 없이 몰아대면서 아버지는 야만인처럼 씩씩거렸다. 그런데 그레고르는 뒷걸음질은 전혀 익히지 않은 터라 정말이지 몹시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그레고르가 몸을 돌리게 내버려 두었더라면 금방 자기 방으로 들어갔겠으나 시간을 잡아먹으면서 몸을 빙 돌렸다가는 아버지를 참지 못하게 만들까봐 두려웠고 순간순간 아버지의 손에 들린 단장으로부터 그의 등허리나 머리에 치명적인 일격이 날아올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런데도 결국 그레고르에게는 별 도리가 없었다. 뒷걸음질을 치면서는 방향조차 제대로 잡을 수 없음을 경악하며 알아차렸던 것이다. 하여 그는 겁먹은 눈으로 아버지 쪽을 끊임없이 곁눈질하며 한껏 잽싸게 그러나 실제로는 몹시 느리게 몸을 틀었다. 아버지가 그의 선의를 알아차린 것 같았다. 이번에는 그를 방해하지 않고 멀찌감치서 단장 끝으로 이리저리 몸을 틀 방향을 가리켜주기까지 했으니 말이다. 아버지가 이 견딜 수 없는 시칫 소리만 내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레고르는 그 소리에 정신이 혼란해졌다. 거의 다 돌았을 때 이 시칫 소리를 끊임없이 듣다 보니 그만 헛갈려서 조금 되돌아가기까지 했다. 그런데 드디어 다행히도 머리가 열린 문 앞에 이르고 보니 그의 몸이 너무 넓어 곧바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물론 지금의 심적 상태로는
그레고르가 수월히 지나가게끔 다른 쪽 문짝마저 열어줄 생각 같은 건 꿈에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를 사로잡은 생각은 오로지 그레고르가 최대한 빨리 그의 방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뿐이었다. 아버지는 결코 몸을 세우고 또 어쩌면 그렇게 선체로 문을 통과하기 위해 그레고르가 필요로 했던 번거로운 준비 같은 건 역시 해주지 않을 것이다. 그보다 장애물 따위는 없다는 듯 이제는 그레고르를 별스럽게 큰 소리를 내면서 앞으로 몰아댔으니 그 소리는 어느덧 그레고르의 등 뒤에서 아버지 한 사람이 내는 목소리 같지 않게 울렸고 이제는 정말이지 재미 따위가 있을 리 없어 그레고르는 에라 모르겠다 하고 몸을 밀어 넣었다. 몸 한쪽이 들리더니 열린 문 사이로 몸이 비스듬히 걸렸는데 한쪽 옆구리가 쓸리면서 상처가 나 하얗게 칠한 문에 흉한 얼룩이 남았고 몸이 금세 꽉 끼어 혼자서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되어버렸다. 한쪽의 작은 다리들은 허공에 높이 떠 있고 다른 쪽 다리들은 고통스럽게 바닥에 짓눌려 있었다. 그때 아버지가 뒤에서 지금으로서는 그게 해결책이라는 듯 세차게 발길질을 하여 그는 많은 피를 흘리며 자기 방으로 날아 들어갔다. 아버지가 단장으로 쳐서 출입문을 닫고 나자 드디어 사방이 조용해졌다.